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앱을 여세요. 대출 메뉴를 누르세요. 잔액 옆에 금리가 보이시죠? 4.5%입니까? 5.8%입니까? 아니면 6.1%입니까? 그 숫자 오른쪽 끝에 있는 퍼센트 기호를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숫자가 7을 넘는 순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많은 분석기관이 연중 7%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 오늘 5대 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6.24%입니다. 작년 이맘때 4%대였습니다. 1년 만에 2%포인트를 뛰었습니다. 7%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통장에서 2개월 후, 3개월 후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변동금리를 쓰는 사람들의 이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픽스가 2.57에서 2.81로 뛰었습니다. 0.24%포인트입니다. 대출 5억 원이면 월 10만 원 증가입니다. 치킨 10마리 값입니다. 그런데 영끌족들은 착각합니다. 금리 1% 오르면 월 40만 원 정도 더 아끼면 되겠지? 외식 끊고 학원비 줄이면 버틸 수 있겠지? 틀렸습니다. 금리 1%포인트는 월 40만 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대환도 막힙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때문에 대출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집도 안 팔립니다. 거래 절벽입니다. 버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상금 2천만 원이 있어도 1년 반이면 바닥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2020년, 2021년에 금리 2%대로 대출받은 분들 많으시죠? 5년 고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정 시기입니다. 2%가 6%로, 7%로 뛰는 겁니다. 이게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집 산 거의 모두가 해당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7%에서 왜 숫자가 폭발하는? 둘째, 왜 세 가지 탈출구가 모두 막히는? 셋째,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분 후 당신은 통장을 다시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1%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1%가 아닙니다. 월급쟁이에게는 생존과 파산을 가르는 선입니다. 계산기를 꺼내세요.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5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 변두리에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자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30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금리 4%일 때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할까요? 약 239만 원입니다.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합친 금액입니다. 금리가 7%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약 333만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94만 원이 증가합니다. 94만 원이 뭡니까? 4인 가족 한 달 식비입니다. 아이 학원비 2달치입니다. 소형차 할부금 석 달치입니다. 이게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매달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 월급에서 원리금 빼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세후 월급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0대 중반 직장인 평균입니다. 금리 4%일 때는 이렇습니다. 월급 400만 원 빼기 원리금 239만 원은 161만 원입니다. 161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비가 얼마입니까? 월 100만 원입니다. 하루 3만 3천 원입니다. 집에서 해 먹어도 이 정도입니다.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월 15만 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합치면요. 통신비가 얼마입니까? 월 10만 원입니다. 가족 4명 휴대폰 요금입니다.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월 20만 원입니다. 출퇴근 지하철, 아이들 교통비까지 합치면요.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월 2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입니다.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월 50만 원입니다. 학원 2개만 보내도 이 정도입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215만 원입니다. 161만 원에서 215만 원 빼면 마이너스 54만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금리 4%인데도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매달 54만 원씩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건 금리 4%일 때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7%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400만 원 빼기 원리금 333만 원은 67만 원입니다. 생활비 215만 원 필요한데 67만 원만 있습니다. 부족한 돈이 148만 원입니다. 매달 148만 원씩 구멍이 뚫립니다. 1년이면 1776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부조 붕괴입니다. 외식을 끊어도 학원을 끊어도 옷을 안 사도 마이너스입니다. 식비 10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은 줄일 수 없습니다. 이건 생존 비용입니다. 여러분, 보일러를 끈다거나 전등을 끈다거나 외식값을 줄이는 일들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가계 지출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한국 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환율입니다. 2026년 1월 6일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3원에서 1445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고환율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보안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기름값이 오릅니다. 밀가루 값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국은행입니다. 기준금리가 현재 연 2.5%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첫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는 인하보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 가지 다 불안합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주담대 금리도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신호는 코픽스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57에서 2.81로 올랐습니다. 0.24%포인트입니다.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릅니다. 연동금리 쓰는 사람들은 이미 이자가 뛰었습니다. 대출 5억 원이면 월 10만 원 증가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은행 규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취급할 때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합니다.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은행은 이 부담을 금리에 반영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대출한도 축소입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이제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0억 원 넘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6억 원이 최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는 숫자가 아니라 영끌족을 선별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월 현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출구가 막혔다는 겁니다. 영끌족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환입니다. 금리 낮은 곳으로 갈아탑니다. 둘째, 매도입니다. 집을 팝니다. 셋째, 버티기입니다. 비상금으로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가지가 모두 막혔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출구, 대환입니다. 대환이 뭡니까? A은행에서 연 6%로 빌린 돈을 B은행에서 연 5%로 빌려서 갚는 겁니다. 금리 1%포인트 낮추면 원리금이 줄어듭니다. 영끌족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환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총량 규제입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을 맞춰야 합니다. 2026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약 2% 안팎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도가 꽉 차 있습니다. 신규 대출도 빡빡합니다. 대환은 더 빡빡합니다. 대환도 신규 대출로 잡히니까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을 제외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막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영업점, 대면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를 멈췄습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위험가중치 상향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취급할 때 쌓아야 하는 자본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부담이 늘어나니까 대출을 줄입니다. 금턱을 높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조치로 신규 주담대 공급 여력이 약 27조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사 강화입니다. DSR 규제가 더 빡빡해졌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덜 받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다른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덜 받습니다. 영끌족들은 보통 대출이 많습니다. DSR이 높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탈출구 하나가 막혔습니다. 두 번째 탈출구 매도입니다.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고요? 빼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4,395건입니다. 전월 1만 141건에서 60.2% 급감했습니다. 거래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왜일까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문입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3중 규제입니다. 트리플럭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LTV가 낮아졌습니다. DSR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돈 빌릴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현금 있는 사람들만 삽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삽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거래가 없으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보다 10% 낮게 내놓습니다. 7억 원짜리를 6억 3천만 원에 내놓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옵니다. 한 달 지나도 안 옵니다. 두 달 지나도 안 옵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합니다. 언제쯤 팔릴까요? 중개사가 말합니다. 지금은 거래가 없어서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석 달은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 달입니다. 그동안 원리금은 계속 나갑니다. 금리 6%면 월 300만 원씩 나갑니다. 석 달이면 900만 원입니다. 준공후 미분양도 문제입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이 29,166가구입니다. 전월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뭡니까? 집은 다 지었는데
안 팔린 겁니다. 건설사가 공실로 들고 있는 겁니다. 새 집도 안 팔리는데 중고집이 팔릴까요? 더 어렵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탈출구 둘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탈출구, 버티기입니다. 그럼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요? 비상금으로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 계산했습니다. 금리 7%면 매달 148만 원씩 구멍이 뚫립니다. 비상금 1000만 원 있으면 7개월 버팁니다. 비상금 2천만 원 있으면 13개월 버팁니다. 1년 남짓입니다. 2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30대 직장인이 모으려면 3년 걸립니다. 그런데 13개월이면 끝입니다. 1년 조금 넘습니다. 1년 동안 금리가 내려갈까요? 한국은행은 2026년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합니다. 고환율,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확대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비상금은 바닥납니다.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가 시작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다른 대출도 회수됩니다. 신용카드도 정지됩니다. 그 다음은 담보물 압류입니다. 은행이 집을 가져갑니다. 탈출구 셋이 막혔습니다. 보셨습니까? 대환도 안 되고 집도 안 팔리고 버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7%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영끌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연체율 통계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시작하자마자 체크를 해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42%,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 연체율이 0.85%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1년 새 연체율이 2배 이상 올라갔는데 지난 7년 만에 연체율이 지금 가장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빚 못 갚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체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리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만 아닙니다. 이미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봅시다. 1단계 희망입니다. 금리 6% 시점, 0개월 참여.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 외식만 끊으면 돼. 학원비만 줄이면 돼. 조금 전 계산했던 그 숫자입니다. 월급 400만 원, 원리금 300만 원, 남는 돈 100만 원. 생활비 215만 원 필요한데 115만 원 부족합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매달 115만 원씩 뺏었습니다. 외식을 끊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하나 끊습니다. 명절에 고향도 안 갑니다. 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비상금이 1,500만 원 있으니까요. 13개월 버틸 수 있습니다. 1년 조금 넘습니다. 1년이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불안입니다. 금리 6.5% 시점, 6개월 후입니다.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6.5%가 됐습니다. 원리금이 317만 원이 됩니다. 남는 돈은 83만 원입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215만 원 필요합니다. 부족한 돈이 132만 원입니다. 이제 외식은 아예 안 합니다. 집에서만 먹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다 끊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바꿨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중고차가 1,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 500만 원 갚고 700만 원 남았습니다. 비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1,22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달 132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9개월 버팁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합니다. 3단계 공포입니다. 금리 7% 시점, 1년 후입니다. 금리가 7%를 넘었습니다. 원리금이 333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67만 원입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215만 원 필요합니다. 부족한 돈이 148만 원입니다. 비상금 통장을 봅니다. 200만 원 남았습니다. 1년 전에 1,500만 원이었는데요. 1개월 후면 바닥납니다.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합니다. 중개사가 말합니다. 지금 이 동네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은매로 내놓으시면 석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석 달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달 후면 비상금이 바닥나니까요.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3번 반복합니다. 네 번째에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말이 안 나옵니다. 목이 막힙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돈이 좀 필요해서요. 아버지가 한숨을 쉽니다. 얼마나? 500만 원만. 긴 침묵이 흐릅니다. 알았다. 이번 주 안으로 보내마. 전화를 끊고 울컥합니다. 4단계 붕괴입니다. 금리 7% 유지 14개월 후입니다. 비상금이 바닥났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500만 원도 다 썼습니다. 이번 달 원리금을 못 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대출 연체 안내. 3일 이내 입금하지 않으시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또 문자가 옵니다. 연체 7일 경과, 신용등급 하락 예정.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6등급에서 7등급으로요. 신용카드가 정지됐습니다. 마트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승인 거절이 뜹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갑에 3만 원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빼냅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묻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또 문자가 옵니다. 연체 3개월 경과. 담보물 처분 절차 진행 예정. 5단계 폐허입니다. 전매 후 18개월 후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시세는 7억 원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니 30% 할인된 겁니다. 대출 5억 원을 갚았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내 돈 2억 원은 증발했습니다. 7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자금, 출산지원금, 명절 보너스, 야근 수당 다 모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보증금이 없습니다. 월세로 갑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짜리 빌라입니다. 보증금도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또 빌렸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입니다. 첨한테도 빌렸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처남한테도 빌렸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빚쟁이가 됐습니다. 월급 400만 원에서 월세 150만 원 내고 생활비 215만 원 쓰면 35만 원 남습니다. 35만 원으로 뭘 합니까? 부모님한테 빌린 돈, 형한테 빌린 돈, 처남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합니다. 매달 전화가 옵니다. 언제 갚을 거야?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7%가 만드는 붕괴의 순서입니다. 희망, 불안, 공포, 붕괴, 폐허. 1년 반이면 끝납니다. 자, 2026년 1월 6일 오늘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통장 앱을 여세요. 대출 메뉴를 누르세요. 질문 1. 당신의 대출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금리를 확인하세요. 4%입니까? 5%입니까? 6%입니까? 만약 5% 이상이면 당신은 위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6% 이상이면 당신은 이미 공포 구간입니다. 질문 2.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월 원리금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계산기를 꺼내세요. 대출 3억 원이면 월 15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대출 5억 원이면 월 25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대출 7억 원이면 월 35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당신은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비상금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질문 3. 월급에서 원리금 빼고 나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 계산한 방식 그대로 해보세요. 월급 빼기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거기서 식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교육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만약 마이너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질문 4. 비상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상금 통장을 확인하세요. 1,000만 원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비상금이 없으면 당신은 버틸 시간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무너집니다. 질문 5. 집을 지금 팔 수 있습니까? 당신 집 주변 중개사무소에 전화하세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조금 전 본 통계를 기억하세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급감했습니다. 만약 거래가 없으면 당신도 팔 수 없습니다. 석 달, 6달 기다려야 합니다. 답이 안 나온다면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A씨. 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버틸 수 있다. 월급이 충분하고 비상금도 2천만 원 이상 있다. 안전입니다. B씨,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생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 하지만 비상금으로 1년은 버틸 수 있다. 주의입니다. C씨,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매달 마이너스다. 비상금도 500만 원 미만이다. 버틸 수 없다. 위험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약 당신이 C씨라면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원금을 갚으세요. 5억 원 빌렸으면 1억 원이라도 갚으세요. 대출이 4억 원으로 줄면 월 원리금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1억 원을 만드느냐고요? 부모님한테 빌리세요. 선지한테 빌리세요. 친구한테 빌리세요. 차를 파세요. 보험을 해지하세요. 조금 전 본 결말보다는 낫습니다. 2억 원 날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대환을 시도하세요. 조금 전 봤듯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은행마다 총량이 다릅니다. A은행이 안 되면 B은행, C은행 다 돌아보세요. 10곳 중 한 곳은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알아보세요. 보험사 대출도 알아보세요. 금리가 0.5%포인트만 낮아져도 월 10만 원 정도 아낍니다. 셋째,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갔거나 소득이 늘어났거나 담보 가치가 상승했다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시도해보세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에는 선택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금리는 사실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장을 여세요. 계산하세요. 움직이세요. 당신은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답이 나왔으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언제 움직일 건가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불패시나?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맹신은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죠.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고 콧대 높던 압구정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데도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강남의 랜드마크들이 고작 푼돈 몇 푼 때문에 경매판에 내동댕이 쳐지는 이 기이한 현상, 그 이면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80억짜리 성을 가진 성주가 5억 원을 못 막아서 평생 일군 보금자리를 뺏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단순한 자금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 모어가고 있다는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아무리 철옹성 같아 보여도 그 바닥을 지탱하는 돈줄이 썩어 들어간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외면하신다면 곧 들이닥칠 거대한 자산 증발의 쓰나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속절없이 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지만 재앙은 방심한 먹잇감을 가장 먼저 낚아채는 법이죠. 대한민국 최상위 부자들이 왜 벌써부터 짐을 싸서 시장을 떠나고 있는지 그들이 감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라 당장 내일 여러분의 목숨줄을 조여올 생존 게임입니다. 압구정이 휘청이고 반포가 깨져나가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여러분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가만히 계십니까? 설마 내 집값은 버티겠지라는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고 시계바늘은 결코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찐부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지금이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뜯어고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타깃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하셔야 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면 대한민국 부의 상징 그 자체 아닙니까? 집값만 이 80억 원이 넘어가는 이곳이 고작 5억 원 남짓한 빚을 해결 못해 경매 신건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상식적으로 80억 자산가가 5억 원이 없어서 집을 날린다?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으시죠?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민낯이자 비정한 현실입니다. 우리은행에서 빌린 4억 9천만 원의 원리금을 못 막아 결국 채권이 부실채권 전문 회사로 팔려나가고 강제 경매라는 처형대에 오른 겁니다. 덩치만 컸지 혈관이 막혀버린 거인과 같습니다. 자산 규모는 거대하지만 정작 숨을 쉬게 할 현금이 돌지 않는 치명적인 동맥경화 상태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도 점잖게 기다려주는 미덕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권은 연체 냄새만 나면 피도 눈물도 없이 채권을 넘기고 경매 버튼을 누릅니다. 압구정 현대에 산다고 봐주는 건 없습니다. 80억짜리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천만에요. 거래가 씨가 마른 이 절벽에서 수십억짜리 덩어리를 당장 누가 현금으로 바꿔줍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집값은 그저 장부상의 숫자 노름이 되어버렸고 손에 채에 현금이 없는 자산가는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가 부동산 시장의 돈맥이 완전히 끊겼다는 결정적인 그리간의 사망진단서입니다. 겉으론 명품 휘감고 외제차 굴리지만 속으론 매달 꽂히는 수천만 원의 이자 폭탄에 피가 말라가는 무늬만 부자들이 널렸습니다. 특히 사업을 같이 하는 자산가들은 기업 대출과 주택담보가 얽히고 설켜 있어 한쪽이 터지면 도미노처럼 전 재산이 박살나는 끔찍한 연쇄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80억이라는 자산 규모에 취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결과가 결국 평생의 안식처를 경매판에 헌납하는 비참한 최후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덩치가 아니라 현금의 질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아파트, 수십 채 있어봤자 당장 은행이자 막을 돈 없으면 순식간에 증발하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압구정 대형 평수의 주인이 단돈 몇 억 때문에 낮아빠지는 이 꼴을 보고도 여러분은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철옹성이라 믿었던 곳들이 무너지는 속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자산 액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멈춰버린 현금 흐름이 자산 가치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전염병이 압구정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파의 자존심 잠실, 엘스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하극상에 가까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선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잠실 엘스라 하면 송파구 대장주이자 3만 세대 매머드 단지의 핵심입니다. 최근 여기서 터진 임차권 등기 명령과 강제 경매 사건은 부동산 시장 전체에 울리는 공습 경보와 같습니다. 시세가 30억 원을 호가하는 로얄층 집주인이 전세금 8억 원을 못 돌려줘서 세입자에게 경매를 당한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단순 빚 문제를 넘어 강남 불패를 떠받치던 전세 시스템 근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불길한 징후입니다. 세입자가 법원 문을 두드렸다는 건 이미 집주인과의 신뢰가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내 돈 떼일까봐 세입자는 법적 칼을 빼들고 결국 강제 집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겁니다. 세입자가 결국 경매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고작 8억 원 때문에 날리게 생긴 기막힌 상황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겉만 번지르르한 그들의 진짜 민낯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덩치를 키웠던 투기꾼들에게 고금리와 전세가 폭락은 치명적인 독배가 되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폭탄 돌리기가 가능했던 것이 한국 부동산의 국룰이었죠. 허나 대출은 막히고 이자는 미친 듯이 뛰니 그 좋던 순한 고리가 완전히 박살 나버린 겁니다. 갭투자로 재미 좀 봤다던 사람들은 이제 역전세라는 개미지옥에 빠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실의 랜드마크인 S. 아파트마저 강제 경매를 당하는 꼴을 보십시오. 우리가 맹신했던 부동산 불패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멀쩡해 보이던 부자 집주인들이 알고 보니 빚으로 쌓은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송파의 심장부가 이 지경인데 대한민국 그 어디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이제 칼자루는 세입자가 쥐었습니다. 이 압박은 결국 집값을 끌어내리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시장을 덮칠 겁니다. 집값은 시장이 정해도 내 집을 지키는 건 결국 통장에 꽂힌 현금뿐입니다. 현금 8억 원이 없어서 30억 원짜리 집이 날아가는 이 참혹한 코미디는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내 목을 칠 수 있는 실체적 공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터지는 이 사태는 시장의 신뢰를 박살내는 도미노의 첫 타자가 될 게 뻔합니다. 현금 없는 자산가는 부자가 아니라 그저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관리인 노예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의 숨통을 끊는 게 고작 전세금 하나일까요? 더 깊은 심연에서 기어 올라오는 진짜 괴물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포자이 사태를 까보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납니다. 도대체 왜 소위 부자들이 이런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걸까요? 반포자이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욕망 그 자체인 곳입니다. 허나 등기부 등본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알던 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빚잔치의 현장만 남았습니다. 50억 원 육박하는 아파트의 대부업체, 빚만 19억 5천만 원이 걸려있는 걸 보면 말다 했죠. 이건 이미 시중은행에선 대출이 막혔거나 신용 등급이 나락으로 떨어져 사채 시장까지 손을 뻗었다는 처절한 증거입니다. 강남 부자라는 타이틀 하나 지키겠다고 연 8%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소름이 돋다 못해 기절할 지경입니다. 대부업체에서 15억 원을 당겼었다면 연 8.13% 이자만 쳐도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돈이 1,8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월급쟁이 연봉 수준의 돈을 매달 이자로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대출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재산의 숨통을 끊어놓는 단두대나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반포자의 입주민이라며 어깨 힘주고 다닐지 몰라도 속은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지옥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불길이 반포를 넘어 진짜 찐부자 동네인 한남더일까지 번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남더일에선 소리소문 없이 던지는 급매물이 쏟아지는데 이건 주로 사업 자금이 마른 사장님들의 비명소리입니다. 공장 돌리고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최후에 보루인 집까지 담보로 사채를 쓰다가 결국 못 버티고 경매판으로 내던져지는 겁니다. 이제 집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사업 실패의 빚잔치를 위한 마지막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업체. 돈까지 끌어다 썼다는 건 이미 금융권에선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사채의 냅에 발을 들이면 원금은커녕 집이라도 건지면 다행인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거의 제로게임에 가깝죠.
대한민국에서 날고긴다는 자산가들이 왜 이런 무모한 도박판에 뛰어들었을까요?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맹신, 그리고 하락장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함이 평생 일군 자산을 한 줌에 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의 절박함이 사채업자의 먹잇감이 되는 이 정글 같은 시장에 안전지대 따윈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자산가들이 실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이 섬뜩한 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피 튀기는 전쟁터가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촌의 원조 타워팰리스에선 채권자 3명이 서로 먼저 돈을 받아내겠다고 멱살 잡는 삼중 경매라는 막장극이 상영 중입니다. 과연 그 화려한 커튼 뒤엔 어떤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도곡동의 자존심이자 넘볼 수 없는 요새였던 타워팰리스. 하지만 지금 이곳은 2중 3중의 빚 독촉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매법정의 문이 열리면 화려한 마천루의 겉가죽이 벗겨지고 그 속에 터차 터진 자본의 참혹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감정가 38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가 경매 신건으로 나온 것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공포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채권자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때로 달려드는 지옥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한 빚 독촉 수준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마지막 남은 살점 한 조각이라도 먼저 뜯어내기 위해 채권자들이 서로의 숨통을 조이며 엉겨붙은 아수라장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성적표를 뜯어보면 소름 돋는 파멸의 공식이 읽힙니다. 시작은 제1금융권의 점잖은 대출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의 구멍을 막으려 카드론과 제2금융권을 전전했고 제도권 금융위 등을 돌리자 결국 사채 시장의 검은 돈까지 끌어다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1억, 2억씩 개인에게 빌린 급전들이 독사처럼 벨리를 틀고 있으며 이들은 이제 원금이라도 건지겠다는 일념으로 앞다투어 집행관을 앞세워 집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차단하려고 뒤이어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덮어 씌우는 중복 경매 현상은 지금 시장의 현금씨가 마르고 돈을 떼일지 모른다는 채권단의 공포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타워팰리스라는 불패의 성을 쥐고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산 가치는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감당 불가능한 빚을 끌어안은 탐욕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 파도가 덮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소유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그들이 믿었던 부의 성벽은 이제 채권자들의 냉혹한 계산기 위에서 헐값에 넘겨질 숫자로 전락했습니다. 강남 불패의 신화가 깨진 것을 넘어 가장 견고해 보이던 도미노가 제일 먼저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겹겹이 쌓인 2중 3중 경매는 대한민국 상위 1%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습니다. 한때 성공의 정점이라 칭송받던 공간이 이제는 법원 집행관들이 구둣발로 드나드는 처분 대상으로 추락한 현실은 묵직한 경고를 날립니다. 진정한 부의 방패는 번지르르한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타워팰리스 사태는 과도한 빚으로 모래성을 쌓은 모든 투기꾼들이 맞이할 필연적인 미래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붕괴는 개인의 사치나 투자 오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 금융의 심장부 여의도에서는 기업의 명운과 가장의 보금자리가 한 밧줄에 묶여 동반 추락하는 더 거대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서 목격되는 3중 경매의 참상은 사업의 위기가 가게 경제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과연 그 철옹성 같던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금융 역사의 산증인이자 랜드마크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순한 집값 조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감정가 28억 원이 넘는 알짜배기 매물이 경매 시장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 껍질을 까보면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비명이 고스란히 들려옵니다. 이 비극의 본질은 사업체의 부도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마저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연쇄 붕괴라는 점입니다. 기업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업의 혈관으로 들어갔으나 경기가 얼어붙고 매출이 만닫고 누리 보니 곤두박질 치자 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이 담보 잡힌 집부터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의도만의 특수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과 상가 시장에서도 이와 판박이 같은 부실, 채권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세를 키우거나 운전 자금을 막기 위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내던졌던 수많은 사장님들이 지금 고금리와 소비 절벽이라는 양날의 검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사례처럼 시중은행, 국책은행, 저축은행까지 달라붙어 물어뜯는 삼중 경매에 참혹함은 사업이 한번 삐끗하면 개인이 평생 일군 자산이 얼마나 허무하게 공중분해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세무서의 압류 딱지와 보증보험에 가압류까지 덕지덕지 붙은 등기부는 사실상 재기불능을 선언하는 사망진단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집 한 채는 안전할 것이라 자위했지만 사업 자금과 가계 자금의 방화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집은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맛 좋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사이 강남 상업시설의 공실이 늘어나고 월세로 이자조차 못 내는 깡통 건물이 속출하면서 도미노처럼 번지는 연쇄 파산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집도 날아간다는 이 단순하고도 잔인한 진리가 지금 여의도와 강남의 최고 부촌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산의 형태가 무엇이든 빚더미 위에 쌓아 올린 성장은 사상 누각에 불과했음이 이번 여의도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재건축 대박과 장밋빛 미래를 노래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에 피가 마르는 가장들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당신의 사업장이나 직장이 아직 멀쩡하다고 해서 당신의 집까지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은 버리십시오.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심장인 부동산이 괴사하는 건 시간, 개별적인 파산 소식 따위에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는 살인적인 금리라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5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베팅했던 분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입니다. 숫자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이 금리의 역습이 얼마나 잔혹할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7%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시대, 매달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갈까요? 계좌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동안 우리는 저금리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느라 계기판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금 공개할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 쪼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박살내고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 청구서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 주담대 금리가 연 2.3%에 불과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빚내는 게 곧 능력이고 돈 버는 길이라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치명적인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중 금리 상단이 7%를 향해 질주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만약 5억 원을 빌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칩시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2.3%일 때 월 납입금은 19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도 허리띠 좀 졸라매면 충분히 버틸 만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금리가 6.2%로 튀어오르면 상황은 재앙으로 변합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306만 원으로 폭증하니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비용만 110만 원 넘게 더 빠져나가는 마당에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지출 부담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빵 원이 되는 이른바 가처분 소득제로 시대의 개막입니다. 판을 좀 키워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분들은 이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2.3%대 384만 원이던 상환액이 6.2%가 되면 무려 613만 원으로 미친 듯이 뜁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현찰을 고스란히 은행 창구에 바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맞벌이로 뼈 빠지게 벌어봤자 생활비는 꿈도 못 꾸고 은행 이자 메우기에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7% 시대가 도래하면 이 금액은 700만 원 선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집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매달 내 피 같은 돈을 쪽쪽 빨아먹는 거대한 흡혈 거머리일 뿐이죠. 10억 원이라는 빚의 무게가 한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뭉개버리는 잔혹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강남 입성하겠다고 20억 원 당긴 고소득자는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오. 2.3% 시절 769만 원이었던 원리금은 6.2%가 되는 순간 1226만 원으로 폭발합니다. 아무리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라도 매달 현금 1200만 원을 허공에 뿌리면서 버틸 재간은 없습니다. 내 월급 오르는 속도가 거북이라면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입니다.
결국 버는 돈의 70% 이상을 빚 갚는데 꼬라박는 비참한 금융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고금리라는 맷돌이 우리의 미래 소득을 아주 가루가 되도록 갈아마시고 있는 셈이죠. 지금의 고금리는 단순 불경기 수준이 아닙니다. 자산 주인을 강제로 물갈이하는 잔인한 거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이 거름망에 걸려 시장 밖으로 처참하게 내쳐질 운명입니다. 7%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겐 파산 선고이고 누군가에겐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의 증발을 뜻합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진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독방의 시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대한민국에서 정보 빠르고 돈 냄새 잘 맡기로 소문난 큰손들은 이미 탈출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강남 집값 반등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 때 상위 1%찐 부자들은 왜 역대급 비관론을 쏟아낼까요? 한국갤럽의 최신 데이터가 포착한 그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거대한 절벽,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 결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류층이라 답한 사람들 중 무려 47%가 경기를 비관했습니다. 경제의 카나리아가 이미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죠. 서민들보다 부자들이 더 떨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이걸 단순한 심리 위축으로 치부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맞는 자본가들이 왜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한 눈빛으로 미래를 노려보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슈퍼리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다름 아닌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IMF 때보다 더 높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환율 발작은 곧 수입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실물 경제를 박살내는 악순환의 방아쇠가 될 테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수입 물가와 살인적인 금리 압박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실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연쇄 붕괴, 그 악몽의 시나리오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진짜 위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해외 자산이나 금융 소득 비중이 큰 슈퍼리치들에게 지금의 환율 발작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이 불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공포입니다. 이들이 입을 모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파멸의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기 때문이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상위 20% 자산가들의 장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흔히 부자들은 자기 돈으로 집을 산다고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빚이라는 레버리지를 극한까지 끌어와 덩치를 키운 장본인들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뜯어보면 고금리라는 칼날 앞에 고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지켜야 할 성벽도 높은 법인데 이자 폭탄이 그 성벽을 박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수익률 따위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살아남느냐 하는 생존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돈들이 먼저 짐을 싸서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등을 돌렸다는 건 앞으로 시장을 받아줄 총알이 말라버렸다는 뜻이며 이는 곧 자산 가치의 끝없는 추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괜찮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이 지뢰밭으로 걸어들어 오시겠습니까? 정보의 최상단에 있는 이들이 왜 갑자기 웅크리고 방어태세를 취하는지 그 속내를 뼈저리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포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재앙을 직시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바야흐로 잔혹한 부채 청산에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생사를 가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의 판도가 뒤집히는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마지막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분석한 붕괴의 조짐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피도 눈물도 없는 현실적인 해법을 던져드리겠습니다. 헛된 희망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지금은 사는 게 먼저입니다. 앞서 본 강남 노른자위 땅들의 몰락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산 거품이 터지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그 충격파는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까지 산산조각 낼 위력을 품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현금을 더 많이 쥐고 있느냐가 생존의 유일한 자격증이 되는 혹독한 겨울이 왔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웅크려야 할 때입니다. 내 목줄을 죄어오는 빚이 있다면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당장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부자들이 왜 먼저 비관론자로 돌아섰는지 그들이 보내는 침묵의 경고를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막연히 버티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시간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불안한 감정은 억누르고 오직 차가운 숫자와 시장이 보내는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여 결단하십시오. 이 영상의 모든 분석은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는 온전히 본인의 몫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경고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둔 여러분의 종이 통장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통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평생 안 잊고 안 먹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 찍혀 있는 그 소중한 증서가 다가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 아니 종이 쓰레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나 올리려고 여러분께 겁을 주는 것 같습니까? 에이, 설마 은행이 그러겠어? 하며 코웃음 치고 계십니까? 제발 그 순진한 생각 좀 집어치우십시오.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을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들이 돈 안 되는 노인 고객들에게 보내는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퇴출 통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멀쩡하던 동네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셔터를 내립니다. 동네마다 있던 현금 인출기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팔려갑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기계 덩어리들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새해 아침 급한 병원비가 필요해서 혹은 손주줄 용돈이 필요해서 헐레벌떡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반겨주는 은행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기계 앞에서 여러분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삑삑 소리를 내며 통장을 뱉어냅니다. 옷소매로 통장에 마그네틱을 쓱쓱 문질러서 다시 넣어봅니다. 제발 좀 되어라. 제발 좀 되어라. 속으로 빌어보지만 기계는 이용할 수 없는 매체입니다라는 빨간 글씨만 차갑게 띄웁니다. 내 통장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은 이제 그림의 떡입니다.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기계가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으니 돈 못 줍니다 라고 거부하는 상황. 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 언떡 하며 혀를 찹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모욕감과 무력감. 이게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당장 내일 여러분 눈앞에 닥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디지털이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야금야금 빼앗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을 눈앞에 두고도 굶어 죽는 금융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대로 멍하니 앉아서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소장의 말을 듣고 놈들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당당하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도대체 왜 평생을 믿고 거래해온 은행이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디지털 전환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다. 뉴스에서 떠드는 그 그럴싸한 말들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그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속 시원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변한 이유는 아주 냉정하고 단순하고 더럽습니다. 바로 돈, 즉 은행 지점장들의 실적 때문입니다. 제가 입수한 금융권 내부 보고서에는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계산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 가서 대기표를 뽑고 소파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직원을 만나서 아가씨 내 통장에 이자가 얼마나 붙었나 물어보고 돈을 찾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에서 은행이 쓰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손자가 이불 속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틱틱 누르며 송금할 때 드는 비용은 또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100배입니다, 100배. 여러분이 창구에 한번 갈 때마다 은행은 속으로 아이고 또 비용 많이 드는 귀찮은 노인네가 왔네 라고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겁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쓰는 젊은 고객은 은행 입장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익을 챙겨주는 효자입니다. 그래서 은행놈들은 작정을 한 겁니다. 돈 안 되고 비용만 많이 드는 노인들을 내쫓자. 하지만 대놓고 나가라고 하면은 욕을 먹으니 그들이 제풀에 지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자. 그 더러운 작전의 이름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길거리를 보십시오. 옛날에 그 많던 빨간 공중전화 부스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싹 다 뜯어갔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은행 ATM 기계가 딱 그 짝이 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골목마다 편의점마다 있던 기계들이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은행들은 사용량이 줄어서 철수했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유지비가 아까워서 뜯어낸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 내 돈 10,000원을 찾기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버스를 타고 30분, 1시간을 헤매야 하는 금융 유목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치욕스러운 경험, 햄버거 가게나 커피숍에서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곧 은행의 미래입니다. 어느 날 출출해서 들어간 햄버거 가게. 주문받는 직원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커다란 터치스크린 기계 키오스크. 그 앞에 섰을 때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십니까? 글씨는 깨알 같습니다. 메뉴 이름은 죄다 영어입니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해시 브라운,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쓰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거친 손가락을 기계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터치가 안 먹힙니다. 삑삑 소리만 나고 화면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뒤를 돌아보니 젊은 친구들이 팔짱을 끼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합니다. 아, 저 노인네 집에서 밥이나 먹지 왜 나와서 민폐야? 들릴 듯 말 듯 한 한숨 소리. 아씨 바쁜데.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 하고 가게를 뛰쳐나옵니다. 배는 고프지만 그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굶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햄버거야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믹스커피 마시면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저 햄버거 가게 기계처럼 변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수술비 내야 하는데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기계가 돈을 안 줍니다. 창구 직원은 없습니다. 뒤에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때도 에이 더러워서 돈 안 찾는다 하고 나오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돈을 못 찾으면 병원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은행은 지금 여러분을 금융사막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서 말라 죽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여러분이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디지털 금융의 진짜 민낯입니다. 제 말이 과장 같습니까? 그저 겁주는 소리 같습니까? 그럼 제가 실제로 있었던 정말 가슴치며 통곡할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당장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시는 76살 김영감님 이야기입니다. 김영감님은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으신 아주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영감님의 유일한 낙은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종이 통장을 기계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찌지직 찌지직. 기계가 통장을 정리하는 그 소리. 그리고 새로 찍힌 이자 숫자를 돋보기로 확인하며 아이고 우리 손주 대학 가면 등록금 보태줘야지 하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것. 그것이 영감님이 살아가는 보람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은행 창구에 예쁘장한 여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영감님을 꼬드겼습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촌스럽게 종이 통장 씁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재발급 돈도 들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바꾸시면 금리도 더 드려요. 환경 보호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감님은 그 금리 더 준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친절한 미소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신식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영감님은 평생의 손때가 묻은 종이 통장을 없애고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깔았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니 영감님은 통장 보는 재미를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너무 작았고 앱을 켜려면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야 되는데 손이 둔해서 자꾸 틀렸습니다. 3번 틀리면은 은행에 직접 오라는데 다리도 아프고 귀찮아서 에이 나중에 가지 뭐 하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 김영감님의 정기예금 만기일은 11월 15일이었습니다. 종이 통장이 장롱에 있었다면 문 열 때마다 날짜를 보고 다음 주가 만기구나 돈 찾으러 가야지 하고 챙겼을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의 통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해가 바뀌고 2월이 되어서야 영감님은 퍼뜩 생각이 나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돈, 내 만기된 돈. 하지만 예전에 그 친절했던 여직원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직원이 아주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만기일이 넉 달이나 지났네요. 만기 후에는 약정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냥 원금하고 기본이자 몇천 원만 가져가세요. 영감님이 억울해서 땅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전화를 해줬어야지. 내가 늙어서 깜빡한 걸 어떻게 은행이 돼서 그것도 안 챙겨줘? 그러자 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앱으로 알림 보냈습니다. 확인 안 하신 고객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그 작은 스마트폰 알림창을 어떻게 봅니까? 스팸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데 은행 알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행은 김영감님이 날짜를 잊어버리길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이 돈을 제때 안 찾아가면 은행은 그 큰 돈을 굴려서 자기들 뱃속을 채웁니다. 여러분에게 줄 이자는 떼어 먹으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도둑질입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종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에 대한 감시 권력을 뺏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닙니다. 그저 은행 전산망 속에 떠다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김영감님의 눈물이 내일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방금 들려드린 김영감님의 이야기는 앞으로 닥칠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2026년이 되면 은행들은 더욱 교묘하고 더욱 악랄한 4가지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뼈도 못 추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기억의 지우개, 자산 증발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방금 리모컨 어디 뒀는지도 가끔 깜빡하시죠? 그런데 통장이 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물증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종이 통장이 있을 때는 장롱문만 열면 내가 국민은행에 1,000만 원, 농협에 500만 원 넣어뒀지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통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치매라도 오거나 덜컥 쓰러져서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달려와서 집안을 뒤집니다. 하지만 장롱을 뒤져도 서랍을 뒤져도 통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남기신 돈이 한 푼도 없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은 은행 전산망 저기 큰 곳에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수천만 원이 잠자고 있는데 말이죠. 은행이 와서 여기 아버님 돈 있습니다 하고 알려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주인이 찾지 않는 돈, 일명 휴면예금.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린 그 돈은 결국 은행장들의 연말 보너스 잔치에 쓰이거나 흐지부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돈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 생체 인증이라는 이름의 통곡의 벽입니다. 뉴스에서는 떠들어댑니다. 지문 하나면 1초 만에 오케이, 세상 참 편해졌다. 하지만 그건 손이 보들보들한 젊은 사무직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손을 보십시오. 평생 거친 흙 만지며 농사 짓고 독한 세제로 설거지하고 시멘트 나르느라 지문이 다 닳고 갈라졌습니다. 손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합니다. 그 거친 손가락을 최신형 기계에 갖다 댑니다. 기계가 인식할까요? 못합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옷에 손을 문지르고 입김을 호흡 불어서 다시 찍어봅니다. 하지만 기계는 냉정하게 오류를 띄웁니다. 5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좌가 잠겨버립니다. 내 돈인데, 내가 주인인데 기계가 나를 주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그 기막힌 상황, 그때 느끼는 모욕감과 당혹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편리하라고 만든 기계가 노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 금융 사막화, 돈 찾으러 산만리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은행들이 돈 안 되는 동네 지점들을 가차없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강남, 여의도에는 으리으리한 VIP 센터를 지어놓고 발레 파킹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사는 동네, 시골 읍내 은행들은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에 물이 없듯 돈 찾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기세 하나 내려고 용돈 몇 푼 찾으려고 아픈 무릎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30분, 1시간을 나가야 합니다. 한여름 땡볕에 한겨울 칼바람에 지팡이 짚고 은행 찾아 산만리를 떠나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겨우겨우 돈을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노인들이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날치기들의 표적이 됩니다. 내 돈 찾으러 갔다가 건강 잃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세상,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번째, 함정, 디지털의 치명적인 약점, 자산 증발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전쟁이다, 해킹이다,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 세계 컴퓨터가 먹통이 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만약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지거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져서 인터넷망이 싹둑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그냥 검은 벽돌 덩어리입니다. 은행 전산망 마비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곤 스마트폰 화면 속에 숫자뿐이라면 여러분은 그 순간 빈털터리가 됩니다. 전산망이 복구될 때까지 쌀 한 톨 살 수 없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장롱 속에 현금을 쟁여두거나 종이 증서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디지털은 편리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그 불안한 전산망 하나에만 맡겨두시겠습니까? 그건 도박입니다.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은행놈들이 아무리 덫을 놓아도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제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은행놈들이 아무리 최첨단 기계로 무장하고 우리를 밀어내려 해도 우리에게는 그들의 허점을 찌를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2026년 금융대학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불러드리는 이 5가지를 받아 적으십시오.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특명입니다. 무기 하나, 손바닥 정맥 인증을 등록하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그 달고 다른 지문으로 기계랑 씨름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은행 창구로 가십시오. 그리고 직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나는 지문 말고 손바닥 정맥으로 등록해 주시오. 우리 손바닥 안에는 장정맥이라는 굵은 핏줄이 지나갑니다. 지문은 닳아 없어지지만 몸속의 핏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복제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등록하는 순간 여러분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통장을 잃어버려도 카드를 집에 두고 와도 심지어 나이가 들어 비밀번호가 가물가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계 위에 손바닥만 턱 하고 올리면 기계가 알아서 문을 열고 돈을 내어줍니다. 신분증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곧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배짱 아닙니까? 무기 둘, 보이는 ARS를 장착하십시오. 자식들이 엄마 앱 깔아드릴게요 하면 손살에 치시죠. 해킹 당할까봐 무섭고 글씨가 작아서 잘못 누를까봐 겁나시죠? 그렇다면 딱 잘라 말하십시오. 앱은 됐다. 대신 보이는 ARS를 설정해다오. 이게 뭐냐고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 화면에 큼지막한 버튼들이 뜹니다. 귀로는 상담원 안내를 듣고 눈으로는 화면에 큰 버튼을 보고 누르면 됩니다. 로그인, 인증서, 그런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해킹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딱 5분만 시간 내서 이거 설정해달라고 하십시오. 앱보다 100배 쉽고 100배 안전합니다. 무기셋. 우리 동네 어르신 전용 요새를 확보하십시오.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고 있지만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봐 남겨둔 알짜배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니어 특화 점포. 여기 가면은 큰 글씨, 책자가 있고 직원들이 천천히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은행의 시니어 플러스, 신한은행의 고객 중심 영업점, 농협의 어르신 전용 창구. 지금 당장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어르신 전용 지점이 어디요? 그리고 그 주소를 수첩 맨 앞장에 빨간 펜으로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가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무기넷, 큰돈 찾을 땐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옛날 생각하고 무작정 은행 가서 1,000만 원 내놔라 하시면 100%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은행 지점에는 도둑 맞을까봐 그리고 보험료 아까워서 현금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예방한다고 인출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선전포고를 해야 합니다. 500만 원 이상 큰 돈이 필요하면 가기 전에 무조건 지점에 전화를 거십시오. 나 김아무개인데 오늘 오후에 갈 테니 현금 준비해 놓으시오. 필요한 서류가 뭐요? 이렇게 미리 땡기를 박아놓고 가면 은행도 여러분을 VIP로 대접하고 돈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걸 가서 사정사정하지 마십시오. 무기 5, 가족에게 보물지도를 남기십시오. 재수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내 돈은 누가 찾습니까?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농협이랑 신한은행을 쓴다.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나중에 병원비라도 쓰고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사망신고서 들고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일명 어카운트 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이걸로 내 숨은 돈 좀 찾아봐라 하고 시키십시오. 여러분이 까맣게 잊고 있던 쌈짓돈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시에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세상이 참 야박하게 변해가죠. 젊었을 땐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나라 일으켜 세우느라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세상이 늙은이는 필요 없다며 우리를 뒷방 늙은이 취급합니다. 기계 앞에서 쩔쩔매는 내 모습이 처량하고 때로는 서글퍼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기계는 돈 계산은 빠를지 몰라도 여러분이 살아온 그 위대한 인생의 깊이는 절대 계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지 기계 따위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디지털?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손이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친 5가지 생존 무기, 이거 별거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지팡이 짚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요구하십시오. 내 손바닥 등록해 주시오. 내 돈 지키러 왔소. 여러분이 움직여야 은행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세상도 노인들을 무서워합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두렵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그것은 거대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느껴지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친구분들에게, 경로당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사은 여보게 자네도 당하기 싫으면 이것 좀 보게나 하고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늙었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누구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2026년 금융전쟁터에서 단 돈 10원도 뺏기지 말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꼿꼿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소장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 가장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